연결과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만든 제조 원가 회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라는 젊으신 분이 있는데 한국인 교수가 허준희 교수라는 분인데 2022년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양 수상을 했다라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7개의 달이 어느 책에서 저도 봤는데요. 이것을 중복 없이 걷는 길을 찾아라.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보는 그런 예를 설명하면서 일관된 구조나 원리를 알 수 있다면 현재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혁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해보는 게 이제 이 수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본인이 이제 이과도 아니고 문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지만 소개하고 설명을 쉽게 하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내공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월가의 현자라고 불리는 이제 브렉 스완의 저자 탈레브의 금융공학, 주로 이제 저서의 뒤에 첨부물로 많이들 이 근거들을 이론적인 근거들을 금융공학적으로 많은 곡선 그래프 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읽을 만한 수준도 안 되고 또 능력도 안 되고 함수는 서술하는 내용들을 봐서 탈레브의 책들을 많이 심취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수학과 산수의 차이는 무엇이지? 그래서 수학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할 때 비선형 곡선 함수를 다루는 수준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산수는 상대적으로 선형 함수만 다루는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회계의 분계 8원칙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가 20문제 중에서 하나만 맞춰가지고 5점을 받아가지고 수학 선생한테 체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려 막 심한 놈들 같으니라고 저 혼자만은 아니고 몇 놈 됐어요. 공부 안 한다 이거죠. 수학 공부를. 그래가지고 이 제 인격을 건드린 거죠. 불효 막심함이라는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비싼 학비를 내 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야 이놈들아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이 미적분 쪽이었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분기마다 3개월마다 무슨 학습고사라는 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딴 공부 안 하고 수학 공부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실 외웠죠. 외우는 방법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풀어갈 그런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또는 우리나라 가르침이라는 게 그냥 외워서 하는 게 많았는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 유형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외워서 해도 충분했던 것 같은. 어쨌거나 3개월 후에 제가 몇 점이 나왔냐 그러면은 20문제 중에서 95점 나왔어요. 한 문제만 틀리고 다 맞췄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이제 IQ가 좀 제가 낮긴 낮습니다만은 하면은 노력하면 만들 건 없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런 건 여담이고 요것은 분계 8원칙이란 것은 실업학교 상업학교에서 이 상업부기 시간에 분계 8원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 연결과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정의한 그 슈카월드의 그 정의가 매우 저는 참신하게 다가왔고, 사실 이게 점들인데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그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그려내거든요. 네트워크 관계가. 그래서 그 회계의 8개 원칙도 결국은 연결과 네트워크의 문제다 하는 그 착상을 이 그 슈카월드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회계는 단순한 산수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저는 그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최하 중학교에서 그 교양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이제 그 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약간 좀 비틀어 보고 말하자면은 조금 유식한 척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넘어가면은 이 분계의 8원칙을 이렇게 그 8개에다가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킹이 아까 이 일서정연하게 돼 있던 것이 뭔가 약간 좀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되죠. 어, 이거 재미삼아서 해본 겁니다만, 이게 사실은 8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문학, 그 별자리로 비유한 8개 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비유죠. 비유를 해보고 갑자기 해보게 됐어요. 그 아이디어가 착상일 수도 있겠는데, 물병자리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러면은 뭔가 시대가 변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까지 한 2000년 동안 물고기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상대편 그 자리가 처녀자리다. 그래서 일부러 요거는 이 팔각의 꼭 시점에다가 요거를 좀 표시를 했고, 어, 별자리를 그 서양 쪽에서는 12개 자리로 표현하는데, 동양 쪽에서는 이제 그 8궤로 그 별자리를 명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으로 나눈다면은 두 개만 약간씩 이렇게 밀어서 얘기하면 서양식 별자리로 또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8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8개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향후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는데, 이것의 그 상대적인 그 연결, 직선적인 네트는 그 사자자리로 이렇게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 볼게요. 물고기 자리는 쌍어, 물고기 자리가 두 마리예요. 2차 작업이 필요한 제조 원가 회계의 비율을 만약 한다면, 상대편은 처녀 자리로 처녀 잉태란 신의 섭리가 작용해야 하듯이 제조 원가 회계에는 뭔가 신비한 것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물병 자리는 물병 하나일 뿐이다. 스루프 회기로 비유를 한다면 상대편은 사자 자리 심장을 상징한다. 뭐 사자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로 끝나는, 즉 1차 분계 데이터로 충분하다. 요렇게 딱 비유하니까 원가 회계와 그 스루프 회계의 차이점을 쉽게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연결해서 그 손익을 계산하는 1차 연결 네트워크로 끝낼 수 있겠네. 그런 거였구나. 원래가 스루프 회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은 그 원가 회계와 스루프 회계의 그 차이점을 조금 더 10분 이해를 해가지고 또 쉬운 손익 회계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좀 자극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면, 또는 한 4학년 이상 정도만 돼도 중학교에서
회계는 교양 과목이 되는 IT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서울시 교육청에 한번 무슨 건으로 한번 연결이 된 적이 있는데요. 조금 제가 이 파워풀하고 요즘은 이제 이 과외라든지 뭐 이런 학원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등으로 대부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일단 그 지명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유명해야 되는데 그런 쪽도 안 되고 정한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업가 기지를 쉽게 발현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부분 벤처 창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결국은 누군가 손익계산 해주려면은 전 근대적인 원가 회계 가지고 결국 손익계산을 해주고 그건 또 그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게 회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회계는 전문가가 해야 될 성격이 아니고 경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 자신이 직접 이제 그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차 데이터만 가지고도 손익계산을 하는 방식을 복원해야 된다. 저는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복식 부기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먼저 생각됐다. 르네상스 시대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년이 앞선 개성사기인의 사기치부법이란 게 있다. 그때는 무슨 이제 8분계가 아니고 4개 분계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복식부기의 원조가 고려다. 고려 개성상인이다. 이런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현재 요 모델은 다음번 동영상에서 소개할 만도의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건데요.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데이터는 이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의 합의 내용을 그 내역을 쭉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는 저는 MC를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해서 이렇게 그 두 개를 합쳐서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용들을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비용이라고 명명을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하는 걸 저는 디커플링 한다. 합쳐져 있는 것을 디커플링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총 제조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어떻게 산출하느냐? 총 제조 비용을 제조 원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동의어로 생각해 주시고 이 판매 관리비만 안 되면 이건 손익계산서에 그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가공비가 됩니다. 이걸 또 이제 그 비제조업에서는 저는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다. 이렇게 또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조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총 제조 비용은 원재료 등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 비율이 22%나 총 제조 비용에 그러니까 가공비 나누기 그 총 제조 비용을 하면은 22%다. 이렇게 이제 그 산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이 돼야 이제 스루풋 회계 분석이 실전적인 스루풋 회계 분석이 되는데 애저녁에 원가 회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순한 회계라는 것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실질적으로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붕괴들이 일어났던 거를 상징적인 그 샘플을 얘기한다면, 생산을 위해서 원재료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붕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의 증가, 재고 자산의 증가해서 원재료 계정 항목 증가하고, 대변은 부채의 증가, 매입 채무의 증가, 이렇게 이제 그 붕괴를 1차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이제 차변의 경비 비용으로서 인건비 계정에다가 붕괴를 하고, 대변은 현금이 나갔다. 자산의 감소. 이렇게 그 이 붕괴 8원칙이 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유용자산 감가가 있는데요. 이 차변에 그 현금이 안 나가는 거지만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대변은 뭐냐? 유형자산에서 빼는 거죠. 그 유형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에너지 쓰는 거예요. 수도 광열비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표현대로 유틸리티비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죠. 또 공장을 돌린다고 하면 유지보수비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라는 계정 경비로 떨고, 그 다음에 대변은 현금이 나간다. 일단 뭐 매입 채무를 잡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뭐 현금으로 바로바로 주는 뭐 그런 경우도 또 있겠죠. 이렇게 1차적인 것만 가지고 손익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조원가 회계는 2차 가공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 가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저는 그 코스메틱 화장한다 이렇게 이제 요즘 비유를 들고 있는데, 2차 제조원가 산출을 위해서 차변에 제조원가라는 계정을 하나 설정을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까지 원재료 뭐 인건비 이 차변에 있던 것들을 모두 오른쪽 대변으로 옮겨 가지고 제조원가라는 하나의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장에서도 또 소개할 계획입니다만 3차 작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원가 회계는. 자, 그 3차 작업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가 이제 그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3차 작업의 상징인데요. 이거는 뭐 분계 처리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기초 제품에서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을 뺍니다. 그게 이제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러면은 매출이익은 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판매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만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매출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또 영업의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IFRS 회계 표준을 가지고 도입한 업체에서는 기타 수익, 기타 그 비용, 그 다음에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항목으로서 종속기업 손익, 뭐 이렇게 크게 3분류로 해서 이 손익 계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여기 빼기로 했는데, 영업의 부분이 손익으로 해서 그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때가 있으니까, 더하기로 해내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대부분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그 표기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부분 말하자면은 그 비용을 빼면은 이게 세전 순이익이 되겠다. 이 밑으로 이제 그 법인세 얼마 내고 법인세율에 따라서 한 게 이제 나오겠죠. 어, 그런데 스루풋 회계는 지금 아까 그 비유한 거에로 해서 어떤 제조 원가는 2차 작업의 그 이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자, 매출은 똑같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무슨 수불이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판매 수량 곱하기 원재료 이동 평균 단가를 그냥 곱해버리면 됩니다. 어떤 뭐 이게 그 더하기 수불할 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재고자산 수불부 같은 거는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에서 매출재료비를 빼면은 스루풋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가공비는 이 현장 그 운영 비용으로서 가공비 더하기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 더하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 이 두 가지 합친 걸 갖다가 이 말하자면은 운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에서 운영 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하고 스루풋 회계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그 부분에서도 이미 그 차이에 대한 그 원인 이런 걸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단지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차 분계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는 손익을 간단히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야후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객관적인 현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현실은 관찰자의 눈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게 뭐 구글 번역으로 좀 도움을 받은 건데요. 요 대목이 좀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 스루풋 쪽하고 개념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또 붕괴하고 연결이 또 되는 거죠. 붕괴 네트워크하고 새로운 연구는 양자 영역에 상호 배타적이지만 이 상호 보완적인 물리적 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말인데, 자, 차변은 자산의 증가고 한쪽은 그 자산의 감소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개가 이제 그 연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산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 상대편 계정이. 그러면 이게 상호 배타적이긴 하지만은 상호 보완적인 게 바로 그 분계의 8원칙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옛날에 배울 때는 그냥 외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붕괴 원칙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만든 사람은 저는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배우니까 그런갑다 했지만은 이렇게 그 붕괴의 8원칙을 해가지고 대차가 맞게끔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생각해낸 그 개성상인 들의 이 머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뭐 수학상을 우리가 했다 그러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머리는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기에 그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붕괴 8원칙의 그 8원칙이 상호 배타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물리적 현실을 잘 그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연결과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만드는 제조 원가 회계는 이제 수명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